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이렇게 총중의 나이가 매우 다양해서 강연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한 50분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질문하기 늦을 수 있으니까 중간에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오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정도를 타겟으로 해달라고 저기 주최 측에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쉽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다누리가 뭔지는 아시죠? 다누리가 비슷한 이름들이 좀 많았어요. 누리호, 다누리호, 그 다음에 나로호. 나로호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지금 누리호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우주 발사체예요. 그 우주 발사체를 영어로 이제 스페이스 론치 비이클이라고 그러는데, 한국형, 그래서 앞에 코리아가 붙어서 KSLV-2입니다. 지금 누리호가. 그 다음에 KSLV-1이 첫 번째 거였는데 그게 나로호였고요. 나로호는 러시아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서 제일 밑에 있는 1단은 러시아가 통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나라는 그때 2단에 있는 고체 로켓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단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때는 정말 그냥 시험 삼아 만든 로켓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KSLV-2가 누리호고, 이번엔 제대로 만들었고, 3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액체예요. 액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로켓에는 더 적합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KSLV-3, 아직 그건 이름이 안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돼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더 큰 걸 우리나라가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목표는 2031년하고 2년에 달 궤도선하고 달 착륙선을 우리나라의 로켓으로 우리나라 달 궤도선과 타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아마 한 8년 정도 안에 일어날 거고요. 8년, 9년.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로켓하고 관계없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 궤도선을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누리였고, 달 궤도선하고 착륙선은 말 그대로 하나는 궤도에서 돌면서 표면을 관측하거나 그 100km 상공을 관측하는 거고, 착륙선은 착륙을 해가지고 로버를 전개한다든가 아니면 로버 없이 그냥 표면에서 뭔가 과학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착륙선입니다. 다누리는 착륙선까지는 아니었고요. 궤도선이었죠. 왜냐면 착륙을 하려면은 그만큼 훨씬 더 어려운 정교한 기술과 또 훨씬 더 큰 중량의 로켓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이제 발사돼가지고 올해부터 관측을 시작한 다누리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의 관측 기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폴캠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폴캠은 달 궤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편광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지금 1월부터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편광이 뭔지도 좀 알아보고, 또 왜 이게 첫 번째인지, 왜 이때까지 다른 나라들은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누리호는 작년 8월에 발사가 됐었습니다. 어떤 로켓으로 올라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누리가 발사될 때 여러분들 8월에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8월 초에 스페이스X사는 알죠? 일론 머스크 아저씨도 알고요. 네, 스페이스X사,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지금 현재 상용 로켓인 팔콘 9에 실려서 올라갔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에서 1년에 가장 많이 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로켓이고요. 지금까지 160회 정도 발사가 됐는데 한 번 반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 번은 반은 성공, 반은 실패였고, 두 번째가 실패인가 해가지고 그 한 번 반 외에는 150에서 160회 동안에 그 사고가 거의 없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로켓에 실려서 작년 8월에 발사가 됐고, 근데 넉 달이나 걸렸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뒤에. 넉 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달까지 갔고요. 그래서 달 궤도에 12월 30날, 31일 이 정도에 이제 달 궤도에 100km 임무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좀 정신 좀 차리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관측을 지금 수행 중이고요. 이거를 다누리호를 만든 기관은 이제 우리들은 이런 걸 총괄 과제 책임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 과제의 책임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정부 연구소예요. 정부 출연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거는 본체, 그러니까 다누리 자체를 만든 연구소고요. 그 외에 여기 실려 있는 여러 가지 탑재체들, 그러니까 본체에 탑재체가 실려가고, 그 탑재체는 진짜 그 위성이 가서, 우주선이 가서 하는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 걸 만든 연구소들이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또 제가 있는 경희대학교,
또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미국의 아리조나 주립대학도 같이 했었습니다. 미국이 하나의 탑재체를 실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을 만드는 건 잘 해왔는데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바깥에다가 위성을 또는 우주선을 보내는 건 처음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뭐냐면은 지구 궤도에 있을 때는 통신이 그냥 지상하고만 하면 되죠. 근데 멀리 가게 되면은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항행. 지금 망망대해에서 어딘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항행이라 그러는데 내비게이션.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 이런 얘기하죠. 바로 그건데 우주에서의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 멀리 있거든요. 지구도 멀고 달도 멀고 해도 멀고 별도 멀고 하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며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는 그래도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알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주 항행을 나사가 도와주기로 했고요. 또 심우주통신, 여기서 말하는 심우주는 깊을 심을 쓰는데 딥 스페이스입니다. 근데 지구를 벗어나서 좀 멀리 가게 되면 그때부터 통신이 훨씬 더 큰 망원경이 전파 안테나가 필요하고 또 24시간 계속 추적을 해야 되니까 지구에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안테나가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근데 나사는 그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의 항행, 심우주 항행과 심우주 통신을 도움받고 대신에 탑재체 하나를 실어줄 공간을 주기로 한 거죠. 무게와 공간을 주기로 하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섀도우캠이라고 하는 장비가 선택이 돼서 이 학교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탑재체, 지금 여기에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 과학 탑재체 4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한 6개인가 정도의 장비가 있지만 그 중에 4개가 이제 과학 목적의 탑재체인데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관련이 된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폴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4개를 다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광시야, 그러니까 넓게 본다는 뜻입니다. 넓게 보는 편광 카메라, 이것도 편광이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편광을 통해 가지고 달 궤도에서 처음으로 월면인데 전체 월면, 즉 앞뒷면을 다 본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그럼 이 관측을 못했느냐? 지구에서 합니다. 근데 일단 멀어서 해상도가 나쁘고요. 그리고 지구에서는 달에 항상 앞면만 보죠. 달은 우리를 항상 같은 면만 보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 아무리 큰 망원경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란 뜻은 앞뒤를 다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편광은 왜 굳이 이걸로 관측을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 월면, 그러니까 달 표면에 있는 입자들이 굉장히 고운 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밟으면 발자국이 굉장히 깊게 나거든요. 한 2, 3cm는 푹 박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변에 가서 밟아도 모래사장에 있는 그 모래들은 상당히 단단하죠.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데 달에는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표토에 있는 입자의 크기를 원격으로 측정하는 일을 합니다. 입자 크기 왜 알고 싶은지 이제 그것도 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럼 그 입자 크기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은 입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네가 땅 밑에 그 월면 밑에 있다가 위에 올라와서 노출되어 있는 우주에 노출된 기간이 더 길다는 걸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달에 어느 지역이 노출된 지 오래되고 어느 지역은 노출된 지 얼마 안 됐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가 다 합해서 3kg도 안 됩니다. 3kg이면 굉장히 작은 강아지 정도의 무게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감마선 분광기 KGRS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감마선 영역에서 분광 관측을 수행합니다. 분광이라고 하는 건 스펙트럼을 본다는 뜻이에요. 스펙트럼이란 단어 잘 모르는 학생 있을 텐데 이제 빛이 오늘도 왜 조금 전에 빨강, 파랑, 초록색 빛이 나오는 LED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의 파장이, 세 개의 빛의 색깔이 다른데 그거는 걔네들의 파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분광 관측을 한다는 거는 다른 파장마다 빛의 세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는 게 분광 관측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감마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 거는 그리고 지금 이 형광등인지 LED에서 오는 빛은 다 가시광선인데 이제 빛의 파장대 중에 가장 파장이 짧은 제일 에너지가 큰 데가 감마선이에요. 그래서 감마선 영역에서 분광 관측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기고요. 그러면 분광 관측을 수행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월면에 있는 입자들의 구성 성분, 거기에 뭐 철은 얼마나 많고
뭐 그다음에 이제 칼슘은 얼마나 많고 탄소는 얼마나 적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감마선을 측정하면은 저런 구성 성분 월면에 있는 입자의 원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냐면 혹시 우주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페이스크래프트 우주선 말고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선 말고 코스믹 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은하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은하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입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온 우주로 날아다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지구에 들어오게 되고 또 일부는 달에 가서 떨어집니다. 그거 이제 걔네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거는 이제 좀 천문학적인 얘기니까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빠른 속도의 입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걔네들은 대부분 양성자나 헬륨 핵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월면에 가서 그 입자에 가서 딱 부딪히면 그러면은 그 월면에 있는 원자 핵에서 중성자가 방출이 됩니다. 중성자는 들어보셨죠? 양성자, 중성자, 전자.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고 걔가 옆에 있는 다른 입자의 핵에 가서 또 부딪히면 그 핵이 그 다음에 감마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쿠션 이런 단어는 잘 안 쓰겠지만 학생들은 어쨌든 코스믹 레이가 와가지고 땅에 부딪힌 다음에 중성자가 또 옆에 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마선이 튀어나오는데 그때 튀어나오는 감마선의 파장이 이제 그 부딪힌 두 번째로 부딪혔던 입자의 성분에 따라서 원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 감마선들의 파장을 파악하면은 어떤 물질이 더 많은지 적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 그런 장치를 자력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KPLO 이게 원래 누리호의 원래 코드명이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루나 패스파인더 오비터. 패스파인더가 먼저 나와야겠네요. KPLO니까. 그래서 그거용 자력계라고 해서 K매그. 자력계라는 게 이제 마그네토미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K매그인데 이 K매그라고 하는 자력계는 달 궤도에서의 자기장을 측정을 하고 나중에는 사실은 이제 달의 자기장은 표면의 일부 지역에만 조금씩 있습니다. 지구는 전역 자기장이 있어요. 지구는 어디 가더라도 자기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달은 전역 자기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달 내부가 용융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지구의 경우에는 지구 내부의 핵이 이제 뜨거운 상태에서 용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그마한 자석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커다란 자석이죠. 커다란 자석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지구는 전체를 감싸는 자기장이 존재하지만 달에는 그게 없어요. 대신에 표면에 국부적으로 여기저기 군데군데 자기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재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100km는 좀 멀다 보니까 높다 보니까 100km면은 여기서 한 대전 거리인가요? 제가 대충 맞게 말했나요? 그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거리니까 달 표면에서 그 정도 높이에서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라 자기장이 되게 약해요. 대신에 나중에 1년에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임무를 거의 다 우리 다누리호가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궤도를 바꿔가지고 점점 낮게 가게 되면 그때 가서 낮은 상태에서는 더 월면 자기장을 잘 재겠죠. 그래서 이런 월면에 있는 전역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는 게 아닌 일부 지역에만 있는 걸 국부라고 얘기합니다. 국부 자기장을 측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옆 같은 과에 있는 다른 교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만든 섀도우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섀도우라고 하는 단어는 그림자죠. 근데 달에 가면은 북극하고 남극 지역에 있는 크레이터 내부는 1년 365일 내내 그 햇빛이 닿지 않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고 왜냐면은 적도 지역이면은 언젠간 낮이고 언젠간 밤이니까 햇빛을 받다 안 받다 하게 되지만 북극이나 남극의 크레이터가 굉장히 깊게 있으면 그 내부에서는 1년 내내 햇빛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왜 지구에서도 북극이나 남극에서 백야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6개월 동안 밤이고 6개월 동안 낮이고 이제 이런 게 있듯이 근데 지구는 그래도 23.4도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현상이 좀 덜하지만 달은 그렇게 많이 안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북극이나 남극에선 크레이터 내부는 1년 내내 빛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합니다. 영구히 내내 이제 빛이 닿지 않는다 그래서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구 음영 지역을 카메라로 찍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빛이 닿지 않는데 오늘 그 앞에서 도입 강의가 지금 여기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일맥상통하는데
왜 아까 저기 뒤에 늦게 들어오신 고등학생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오늘 6시 반부터 시작했던 그 도입 강연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보는가, 물체를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빛이 어디선가 와서 내가 보려고 하는 물체를 때리고 그게 그 다음에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음영 지역은 문제가 햇빛이 직접 닿지 않으니까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햇빛이 옆에서 들어오면 이쪽 크리에이터에는 직접 닿지는 않지만 반대편 크리에이터 내벽에 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앞에 보이는 크리에이터에 다시 닿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위에 지나가는 위성, 그러니까 다누리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사돼서 보는 빛을 보려고 하는 게 이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감도의 센서티브한 이 디텍터, CCD나 이제 CMOS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측정을 하려고 하는 그 장비입니다. 그걸 하는 목적이 달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자신 있게 네, 대답을 하시는데 과학자는 99.99% 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단 물이 바깥에 노출돼 있지 않고 땅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적도 지역은 아무래도 태양이 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더 깊은 곳에, 땅속 더 깊은 곳에 얼음의 형태로 있을 거고, 근데 극지역, 북극이나 남극 지역으로 가면은 점점점 더 얕은 데에도 얼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 영구음영 지역 내에서는 이 얼음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햇빛이 직접 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을 이런 카메라로 찍으면 얼음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번 반사가 돼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올라오는 반사의 정도가 다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이 있냐 없냐를 이론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다음에 예측되는 이론과 실제 관측되는 걸 비교해서 거기 얼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게 이 카메라여서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4개의 과학 장비 중에 이 가운데 있는 2가지는 물론 훌륭한 장비이지만 사실 이미 여러 번 갔었던 장비입니다. 분광기나 그 다음에 이 감마선 분광기나 아니면 자기장 자력계는 여러 번 갔었는데, 이 첫 번째 보여드리는 편광 카메라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영구음영 지역을 위한 카메라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세요. 달핵이 아까 용융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른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달 특정 구역에서 자기장이 표면에 존재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기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못 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저기 질문을 다 반복할게요. 그러니까 달에는 내부에 용융된 상태 핵이 없기 때문에 전역 자기장은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표면에는 어떻게 국부적인 자기장은 존재하느냐? 사실 그게 상당히 과학자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점이긴 합니다.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혜성 같은 게 와가지고 충돌을 한 다음에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플라즈마가 뒤덮으면서, 플라즈마는 이제 이온화된 애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때 자화가 된다고, 이제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거기에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그 자기장이 그 물질 내부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큐리 온도라고 하는데, 그 큐리 온도보다 올라간 상태에서 자화가 돼서 그냥 그 다음에 식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확실하지는 않고,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졌는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또, 네, 뒤에도, 네. 방송학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왜 원면에 있는 자기장을 측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월면 자기장을 직접 연구를 안 해서, 제가 오랜만에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하나는 그 월면에 스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질문 혹시 안 들어갔다면 유튜브에 그 월면 자기장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달에 어떤 독특한 패턴을 가진 지역들이 있어요. 스월이라고 해서 SWIRL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월이 뭐 구불구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독특한 모양을 지닌, 제가 불행하게도 오늘 그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그런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지역들하고 자기장이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자기장이 있는 곳은 스월이 발달할 가능성이 크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기장이 있으면
태양풍 같은 게,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바깥쪽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한 5,800도이지만 태양 표면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사실 점점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몇만 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플레어 같은 폭발 현상이 있으면은 태양풍이 불어져 나가고요. 그래서 태양에선 지금도 계속 양성자, 전자, 헬륨, 핵 이런 것들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날아오면 지구의 경우엔 지구 자기장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막아주는데, 달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달 표면에 가서 그대로 때리거든요. 달이 지구 뒤에 숨어 있을 때는 안 때리지만 지구 앞으로 나오면, 왜냐면 달이 지구 자기장 뒤라는 게 햇빛에 상대해서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이면, 뒤에 있는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달도 자기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구 자기장. 근데 달이 지구 앞이나 옆에 있을 때는 지구 자기장 보호를 못 받아서 태양풍이 월면을 그대로 갖다가 때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만약 사람이 거기서 계속 서 있다 그러면 태양풍을 계속 맞기 때문에, 물론 우주복을 입은 상태겠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있으면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주복을 결국 일부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 북부 자기장이 있으면 태양풍이 직접 월면을 때리는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물론 직접 때리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호가 돼서 직접 때리지 않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수호를 만들어내는가, 독특한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만약에 그 달 표면에다가 이제 기지, 사람이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에다가 만들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태양풍이나 아까 얘기했던 우주선으로부터의 피폭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또 실질적으로도, 과학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자기장을 연구하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텐데, 네, 제가 직접 자기장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나사에서 섀도우 캠으로 달에 물을 찾으려는 시도가 아르테미스 계획의 이반이거든요. 질문은 나사에서 섀도우 캠을 가지고 물이 있는지 찾으려고 한 게 아르테미스, 미국의 이제 두 번째 커다란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과 관계가 있냐 그랬는데, 크게 봐서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나사가 자기들이 직접 섀도우 캠을 만든 건 아니고 미국 내에 있는 학자들한테 누구든지 제안서를 내세요 해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하나 뽑힌 거고, 실제로 그걸 만든 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리조나 주립대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아무튼 네, 나사는 아니고 거의 대학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르테미스 계획이 있었든 없었든 이 대학에 있는 이 학자들은, 이 섀도우 캠을 만든 학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관계없이 어쨌든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다누리가 아니었어도 다른 데라도 올릴 기회가 있었으면 계속 제안서를 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폴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생겼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 있는 게 이게 카메라가 두 대예요. 카메라 두 대가 45도로 옆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위성이 있으면 카메라 두 대가 45도의 각도를 가지고 월면을 스캐닝을 하는데, 동시에 두 개를 스캔을 못 하고요. 왜냐면은 이 다누리로부터 지구로 오는 데이터가 시간당 얼마나 많이 오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관측을 해버리면 그걸 다 동시에 못 보내거든요. 그렇다고 쌓아놓고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쌓아놓으면 언젠가 더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관측을 하긴 합니다. 그럼 왜 이걸 한쪽으로만 만들고 돌려서 나중에 180도 돌려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위성의 형상을 보시면 그렇게 보통 그 태양 전지판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만 태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180도 돌려버리면 이제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태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고, 이런 탑재체를 만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 돌릴 걸 감안해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카메라를 만들고, 둘 중에 필요한 쪽만, 이쪽이 낮을 수도 있고 이쪽이 낮을 수도 있잖아요. 어딘가 낮은 곳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를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45도로 옆으로 보는 거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장, 아까 왜 우리 실험할 때 빨강, 파랑, 초록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색깔. 근데 여기서는 이 카메라는 320 나노미터라고 하는 파장의 자외선, 그 다음에 430 나노미터라고 하는 파장의 보라색,
그다음에 750나노미터라고 하는 좀 많이 빨간색 쪽 이렇게 세 가지의 관측 파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편광이라고 하는 거는 편광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줄줄줄이 있는 어떤 특정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은 그 빛의 방향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만 보입니다. 그거 뒤에서 그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렇게 위아래로 줄지어 있는 그 줄의 각도가 0도, 60도, 120도인 게 이제 430 파장에서는 그렇고요. 보라색에서는 요 세 가지의 편광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750나노, 즉 빨간색에서는 0하고 90인데 이 편광은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세 개의 각도에서 관측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편광의 세기, 편광의 정도하고 편광의 각 두 개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750에도 사실 0, 60, 120을 했어야 되는데 이 두 파장을 다 0, 60, 120을 하면 이 채널이 하나가 더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750, 즉 빨간색에서는 그냥 0하고 90만 이러면 편광의 세기만 알게 됩니다. 각도는 모르고요. 하지만 각도는 여기서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각도를 여기다가 750에도 적용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데이터를 세이브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에선 편광을 안 하게 됐습니다. 원래 하고 싶었는데 데이터가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누리에 실린 6개의 관측기기, 장비 중에 다누리호가 저희의 폴캠이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하다 보니 자외선에선 편광을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럼 45도로 왜 비스듬히 보느냐? 이제 위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상각은 여기 지금 이게 태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월면, 내가 보고 싶은 어떤 물체라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카메라고, 그러니까 폴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서 해에서 빛이 와가지고 여기 부딪힌 다음에 저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 이 두 물체의 각입니다. 즉 월면이 본 태양하고 카메라 사이, 폴캠 사이의 각이 이제 위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면 여기 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져서 햇빛이 더 떨어진다 반사가 돼서 올라오는데, 그러면 요 사이의 각이 바로 위상각이 됩니다. 그 위상각이 100도일 때, 90도보다 조금 더 많을 때 가장 편광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데서 보면 편광이 잘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 관측된 값을 분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100도 부근의 위상을 얻으려면 여기서 본 것처럼 가능한 한 좀 삐딱하게 옆으로 봐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저런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세계 최초로 하는 장비이자 세계 최초로 하는 실험입니다. 가가지고 달 궤도에서 편광을 달의 앞면 뒷면을 다 돌아가면서 1년 내내 지금 사실 한 3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장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면이 조금 있어서 1년 만에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한 2년, 길면 3년까지 이제 관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관측을 아무튼 이 관측 플랜을 짜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관측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거의 이제 2015년, 16년에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7, 8년 전에 시작할 때 고민을 했고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비교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기준점도 없고, 누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하는 것도 없고, 전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전쟁 중인,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의 이쪽 방면에 굉장히 유명한 달 천문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소련의 구소련의 일부였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 소련이 나중에 이제 해체되고 다 독립국으로 이제 분리가 됐을 때, 그때 제일 과학을 잘하는 두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였었습니다. 지금 그 두 나라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분은 우크라이나 쪽에 계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라고 한 나라도 과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로켓 같은 것도 상당히 잘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그래서 네, 아무튼 그분한테 이제 우리의 플랜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적당치 않겠냐 그랬더니, 본인도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60, 70년대 아폴로 미션 때 소련은 루나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루나는 달이란 뜻입니다. 그거는 라틴어에서 이제 시작된 단어인데, 기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어쨌든 이제 소련어로도 러시아어로도 루나가 달이고,
그래서 루나라고 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때 이걸 계속 이제 신청을 했던 거죠. 이거 우리 가서 하자. 달궤도에 가서 이거 하자고 했는데 다른 거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분이 결국 그걸 못하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거의 뭐 60년을 기다리신 거죠. 그랬더니 어디 난데없이 그때는 한국이 어딘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을 텐데 60년 좀 지나가지고는 한국에서 이런 거 한다고 하니 굉장히 반가워하셨고 실제로 우리나라를 한번 방문도 하셨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다시는 못 오겠다고 선언하시고 거의 8순이시거든요. 그 아폴로 때 젊은 과학자셨으니까 20대였었으니까. 그래서 네, 그분 보고서는 내가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도 대부분 이런 형식이었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안심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경희대랑 이제 천문연구원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혹시 화성에 가서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소행성에 가서도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이 몇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대기가 없거나 거의 없는 천체예요. 달 대기가 없죠. 화성은 대기가 있지만 굉장히 약하고요. 지구에 비해서는 소행성에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가 없는 지역에 가서 월면을 평광 관측하면은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냥 데이터가 노다지라고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서 아마 앞으로 이런 평광 서베이, 평광으로 전체 그 표면을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날 텐데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시작점, 기준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고등학생 여기 청중들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왼쪽 카메라, 이게 오른쪽 카메라가 커버하는 위상각인데 1년 동안입니다. 짙은 색이 이제 그 한 해의 1년 동안 이거를 관측한다 그러면 딱 시작일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360하고 여기 5까지 해서 딱 1년 동안의 관측이고 그러니까 색깔이 언제냐인 겁니다. 뭐 언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X축은 경도인데 여기가 지구에서 보는 달의 중심.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 또는 플러스 180이 양쪽으로 돌아가지고 보는 달의 정 뒷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 달의 오른쪽, 달의 왼쪽, 여기는 여기 90부터 180, 90부터 180은 달의 뒷면이 되겠죠. 요것도 다 똑같고요.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게 왜냐면 이거 왼쪽 카메라, 이건 오른쪽 카메라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1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도 정도, 80에서 120도 사이의 위상각에서 평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위상각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80에서 120이니까 요 사이 안에 대부분의 경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걸리는 이제 관측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거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관측이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 다누리라고 하는 본체와 우리 폴캠 탑재체 사이의 통신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지구팍 미션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생각만큼 빠르게 안 나오고 조금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려고 했던 해상도보다 더 좋은 해상도로밖에 못 보게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왜냐면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하지만 시간이 훨씬은 아니지만 한 2배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안 끝나고 좀 더 시간이 걸리겠고 만약에 그 전에라도 조금 나온 게 있었으면 제가 오늘 들고 와서 이게 바로 달에 가서 찍은 거다고 보여드렸을 텐데 아직은 데이터를 천천히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 딱히 보여드릴 만한 게 아직은 없어서요. 그래서 과거에 예비 연구를 했던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한 역할은 저는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는 원래는 천체 물리 중에서도 특히나 저는 천문학자입니다. 제가 앞에 제 소개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구과학 중에 천문학이죠. 그 다음에 천문학 중에서 천체물리라고 해서 관측 쪽은 아니고 이론 쪽으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처음에 연구했던 대상은 성단이었습니다. 별들이 수천 개에서 수백만 개까지 모여있는 은하보다는 작은 별의 단위, 성단을 했었고요. 그게 처음 10년이었고 그 다음 10년 정도는 이제 우리 은하 내에서 별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성단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식하고 컴퓨터 코딩, 요즘에 코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코딩으로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2013년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달에 나사와 같이 이 다누리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이제 계획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우리 과학자들 중에 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구를 시작하긴 했는데
그 2013년, 14년, 15년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달을 하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아무도 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달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비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미 이렇게 20번 이상의 달 탐사, 달 과학적 목적의 달 탐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다시 카운트를 해봤는데 60, 70년대에 소련하고 미국이 막 경쟁을 하면서 달 탐사를 했을 때를 제외하고 그리고 80년대 아무도 안 갔었습니다. 80년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때였고 그때는 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을 서방에서 보이콧하고 84년에 LA 올림픽은 저쪽 동구권에서 보이콧하고 88년 우리나라 올림픽 때 12년 만에 전체 다시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게 80년대였었어요. 그때 아무튼 너무 이제 다들 과학에는 관심이 없을 때였고 그러다가 1991년에 일본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구 바깥에다가 뭔가를 보냈습니다. 일본이 안 그럴 것 같지만 일본 우주 강국입니다. 제일 먼저 올린 거는 소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었습니다. 인공위성 첫 번째로 올린 것도 소련인 건 아시죠? 1957년에. 그 다음에 지구 바깥으로 뭔가를 먼저 보낸 것도 그 달에다가 먼저 보낸 것도 소련이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다 앞서 나가다가 69년에 달에 사람을 미국이 먼저 착륙시키면서 그 이후는 이제 소련이 완전히 포기를 했고요. 왜냐면은 소련은 한 번도 지구 바깥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있는 바날란 벨트를 넘어가지고 바깥에 나간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미국 사람은 왜 누가 이제 가게 될까요? 아직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탐사선만 보낸 거예요. 일본이 90년대 초에 이제 보냈다고 한 탐사선이었어요. 사람은 누가 가게 될 것 같습니까? 미국인 외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 미국인 외에? 미국인 연구원 외에? 어디? 그렇죠. 동물이 사실 먼저 갔었어요. 강아지가 먼저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살아서 돌아오진 못했었고요. 원래부터 일방 통행이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난 사람을 물어본 거였고 아마도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중국 아니면 일본인 사업가가 스페이스X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원래 목표는 올해인가 내년인데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스타쉽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스타쉽이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25년, 26년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일본인 사업가가 거액의 계약을 스페이스X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우주인이 아니고 그냥 우주 여행을 달까지 가서 선회를 하고 돌아오는 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먼저 가느냐 아니면 중국인이 먼저 이제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느냐 이제 이걸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 두 중에 하나가 이런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을 지구 밖으로 보는 거는 큰 일이었고 아직까지 미국에는 어디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90년대 이제 뭔가를 바깥에 보낸 게 일본이었고요. 그때부터 다시 달에 과학 목적으로 사람들이 위성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선을.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다누리호가 27번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보낸 나라들이 당연히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유럽의 몇몇 국 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 10번째쯤 됩니다. 맨날 7번째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히 카운트하는 건 아니고요. 한 10번째쯤 된다고 보는 게 맞고 근데 그 20몇 번의 그 탐사선 중에 평광 관측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저 더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2013년에서 14년, 15년 이럴 때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달 관련돼 가지고 어떤 탐사를 하면 될까라고 이제 과학자들 몇 명이 모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때 그때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 3가지를 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평광이었고요. 그게 다행히도 이제 선정이 됐었는데 평광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건 제 바로 옆에 있는 연구실의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남아공에 있는 평광 카메라를 가지고 평광 망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막 하고 계셨고 제 연구실에 와서도 김 교수님도 뭐 평광 가지고 관측하실 거 없나요? 해서 저희 연구실에 학생도 한 명 보내가지고 이런 무슨 성운을 이제 평광 관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달에 뭘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뭘 보내지? 어떤 걸 연구하지? 나는 달 연구자도 아닌데 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두 개가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사실 전혀 관계 없어 보였었는데 왜냐면은 그 옆 연구실에 계시는 교수님은 그냥 우리 은하내에 있는 성간물질 연구를 하시고 별 연구하시는 분이었고 저도 제 학생을 보내가지고 남아공에 가가지고 평광관측을 한 것도 완전 성운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달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달, 태양계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고 성운은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제 그런 두 개 관련 없을 것 같은 연결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고 과학자가 좋은 과학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딱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평광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찾아봤더니 평광을 많이 못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구에서도 제대로 평광 관측을 한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에 논문이 출판된 건데 13년인가 14년에 저랑 제 대학원생이 미국의 산호세 세너제이라고 요즘에 또 많이 얘기하죠. 그 실리콘밸리 있는 데 있죠. 세너제이에 있는 천문대에 가가지고 저희 경희대에서 망원경을 20몇 센티였나 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망원경을 들고 직접 가가지고 거기서 관측을 했었어요. 근데 들고 왜 천문대 가냐? 천문대 가야만 거기 전기가 공급되고 물도 공급되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산에 가서 관측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천문대에 주차장을 빌려서 거기 전기 끌어가지고 이제 망원경 가지고 관측을 보름 정도 했고 저는 3일만 있다 왔고 네, 나머지는 다 대학원생이 했죠. 그래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이 다 기관마다 다른데 대학원에서는 이제 대학원생한테 시킨다죠. 그래서 저도 가서 15일 동안 관측시키게 놔두고 저는 도망왔습니다. 근데 그때 관측한 게 CCD가 생각보다 최근에 나온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오래됐겠지만 저한테는 상대적으로 최근입니다. 그래서 한 80년대, 80년대 정도 돼서야 이제 과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옛날에 60, 70년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이런 관측들을 하고 그랬는데 한동안 달에 관심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달 천문학에 인기가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이제 우리 연구진이 경희대 연구진이 이런 거를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단우리에 선정되기 전이었고요. 근데 선정이 되려면 뭔가 예비 결과를 보여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하고 같이 그런 관측을 시도하기로 했고 망원경 조그만 거하고 CCD 카메라를 들고 와가지고 관측을 해서 논문을 쓰고 봤더니 이게 첫 번째 지구에서 찍은 그러니까 지구 쪽에서 보이는 전체 월면의 평광 지도였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아무도 이런 관측을 안 했다는 게 더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광도를 7%에서 25%까지 색깔별로 파란색이 좀 더 평광도가 높은 데고 빨간색, 노란색이 좀 더 적은 데거든요. 이걸 보였고 이걸 보임으로써 뭘 알게 됐냐면은 달 앞면에 있는 월면의 입자 크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도는 달의 위도니까 여기가 적도고 1로 플러스 90까지 0에서 마이너스 90까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위도의 절대값이어서 적도로부터 얼마나 머냐를 나타내는 게 X축이고 Y축은 그 지역, 그 위도에서의 입자 크기인데 이거를 바다라고 하는 지역하고 고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다는 물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망원경이나 그냥 맨눈으로 봤을 때 까만 지역은 왠지 평평하고 맨눈은 평평한지 안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망원경으로도 보면 다른 까만 지역은 좀 더 평평하고 하얀 지역은 더 곰보처럼 이렇게 크레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맣고 평평한 지역을 바다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고원이라고 부르는데 고원하고 바다를 나눠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입자 크기. 평광도를 알면 입자 크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그려봤더니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걸 보였고요. 이것도 처음 보인 거였었어요. 그 전에도 이런 관측들을 했지만 이렇게는 그림을 안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요즘에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한테 우리의 플랜도 소개해드리고 근데 그분이 바로 저희 연구진의 첫 번째 논문이었던 이 논문의 심사자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하셨죠.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닐 거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옛날에 쓰셨던 논문의 결과랑 비교를 하라고 이제 주문을 하셨고 첫 번째 심사서에 그때 완벽하게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서 똑같다는 거를 그분은 이제 전체를 아니고 일부분만 관측했거든요. 보여드렸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믿으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선정돼가지고 이제 그 기기 디자인을 해야 되니 저희가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할 때 흔쾌히 이제 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까지 오시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결과가 보일 수 있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거예요. 남들이 안 했던 걸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려고 하는 거를 하면 그것도 물론 재밌고 경쟁심이 센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신나겠지만 사실 과학에는 아직 안 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고선 찾아보면은 남들이 안 한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편광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리 평면에다가 줄을 지어가지고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렇게 간단하게 보는 걸 이때까지 아무도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이런 그림도 이렇게는 안 그려본 거예요. 바다와 고원을 나눠서.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걸 합쳐도 보이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약간 복잡한 얘기긴 한데 편광도는 밝기에 반비례하고요. 고원은 어둡고 고원은 밝고 바다는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대부분 바다가 중심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편광도와 위도 사이의 관계는 사실 이게 위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고원이냐 바다냐와의 관계라고만 그냥 쉽게 믿어버렸던 거예요. 실제로 위도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한 건데 이걸 나눠서 그려봤으면 되는데 아무도 안 나눠 그려봤던 거고 나눠서 그려봤더니 확실하게 위도의 함수, 위도의 의존성을 보인다는 거를 저희가 처음 보이게 됐죠. 그리고 또 편광으로 달을 잘 안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이때까지 달을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학자들 중에 어떤 쪽 학자였을까요? 힌트는 천문학은 아니에요. 물리도 아니고. 조석 간만에 보는 그거 지구물리죠. 네, 지구과학 내에 지구물리. 근데 지구물리 말고 지구과학 내에 하나가 더 있죠. 달을 더 많이 연구한. 지구과학이 요즘엔 대여섯 개 되죠. 천문학이 있고, 기상학 있고, 해양학 있고, 그 다음에 지구물리 있고, 지질학 있고, 이제는 환경도 거기 들어가나요? 네, 그런데 여기 지질학이에요. 지질학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폴로 미션 때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하려면 사람이 가서 하는 학문은 지질학이었던 거예요. 천문학자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천문학은 지구에서 보거나 아니면 궤도에서 내려다보면 되는 거지 천문학자가 거기 땅에 내려가지고 할 일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달 관련되는 것 중에 근데 지구 물리도 표면에 내려가지고 할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표면에 대해서 할 거는 이제 대부분 지질학이었고요. 지질학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구 물리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달 과학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 학자들은 재미가 없었고, 이건 뭐 우리하고 관계없어 하고 정말 오랫동안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달 러시가 이루어지면서 천문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질학자나 지구 물리학자는 편광으로 원격으로 잘 안 봅니다.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암석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현미경 밑에 두고서는 직접 눈으로 보죠. 왜냐면 자기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천문학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는 항상 원격으로 망원경으로 보고 망원경 앞에다가 스펙트럼도 찍고 편광도 찍고 굉장히 별의별 방법으로 다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한 데 비해서 지질학자는 꼭 멀리서 안 봐도 되기 때문에 편광을 원격으로 하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뭐 아예 안 한다고 봐도 거의 크게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을 이렇게 멀리서 편광 카메라로 달 전체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뿐이고요. 이 정도로 수십 번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달에 뭔가를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구석이 아직도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앞에 얘기가 길어져서 제가 편광이 뭔지를 너무 늦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편광은 뭐냐면 빛은 제가 누굴 타겟으로 해야 될지 이제 잘 흔들리고 있습니다. 빛이 이제 이중적인 건 아시죠? 입자성도 띠고 있고 파동성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파같이 굉장히 파장이 길어지면 파동성이 더 커지고 입자성은 굉장히 약해지고 반대로 저쪽 그 감마선 쪽으로 가면은 입자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빛을 파동이라고 일단 보시고 그러면 파동이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니까 일렉트로는 전기고 매그네틱은 자기죠. 전자기 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전기장이고요. 파란색이 자기장인데 결국 빛이라고 하는 건 전기장이 한 평면으로 오고 있고 자기장은 그거의 수직인 평면으로 또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 두 개의 이제 90도인 이게 빛이 움직이는 방향, 전기장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 중에 우리가 보통 전기장을 기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은 하나의 빛은 한 전기장, 한 전기장 평면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빛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다발로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걔네들이 섞여 있으면 전기장이
이렇게 오는 전기장도 있고, 이렇게 오는 전기장도 있고, 이렇게 오는 전기장도 있고,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전기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무편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방향으로 편향돼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된 게 많이 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수직으로 편광이 되어 있는 거고, 주로 이쪽으로 더 많이 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 수평으로, 이건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래서 보통 태양빛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편광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빛들이 나오고 있고 걔네들이 다 다른 전기장 평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되는 빛,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월면이든지 어딘가 반사될 때 이게 일부는 반사가 되고 빛이 일부는 그 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빛은 다 반사가 되거나 먹히는 건 아니고요. 모든 전자기파는 일부는 물체에 들어갈 때 통과하려고 하죠. 근데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 얼마나 잘 못 들어가냐의 차이뿐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도 잘 들어가죠. 근데 유리가 적외선한테는 거의 장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리는 그 적외선을 거의 통과 안 하죠. 그래서 왜 적외선 카메라로 안경을 쓰고서 보면 안경이 이제 다른 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빛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대부분의 물질을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빛은 무편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표시가 좀 처음 보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 평면에 나란한 전기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으로 두껍게 표시된 거 있죠? 그거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그 평면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거랑 앞뒤로 나오는 게 다 갖고 있으니까 무편광인 상태예요. 그래서 점하고 화살표가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걸 왜 동그란 점으로 보냐면은 저 화살표를 3차원 화살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란 화살 뭐라 그러지? 촉이, 이건 촉이 아니죠. 화살심이 있고 끝에 가가지고 원뿔 모양의 화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앞에서 보면 그냥 가운데 동그랗게 보일 거 아니에요? 화살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는 앞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반사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빛이 이쪽 평면으로,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평면으로만 되어 있는 빛만 대부분 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파고 들어가는 애들은 그거의 반대 방향이 더 많고 얘네와 같은 방향은 좀 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 화살표, 화살표, 점, 화살표, 화살표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반사되는 것과 뚫고 들어가는 거가 그 편광의 방향이, 주된 편광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편광 그 선글라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로 누가 쓰시냐면 오랫동안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사가 되는 빛을 피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성분 중에 하나는 이거는 반사된 빛을 더 잘 보려고 할 때는 이거를 써야 되고요. 그거의 반대 방향인 거는 반사된 걸 보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이건 똑같은 장면을 찍은 건데 어떤 방향으로 편광 필터를 끼냐에 따라서 반사가 더 잘 일어나는 걸 보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어느 쪽 편광을 일으키느냐에 이제 의존합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편광을 이용을 하면은 편광도하고 입자 크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해요. 그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요거는 좀 지나가겠는데, 어쨌든 입자가 크면 클수록 또 뭐 편광도가 높아지고 작은 입자의 경우에는 편광도가 낮아집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게 편광이고요. 네, 여기에 입자의 크기. 그래서 편광을 측정하면 멀리서도 거기에 있는 알갱이들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다누리가 아닙니다. 다누리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 다 끝났고요. 다누리 다음에 지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CLPS라고 하는 나사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미 시작된 지 한 4, 5년 정도 됐고요. 영어로는 뭐 커머셜 루나 페일로드 서비스인데, 이거는 저기서 말한 커머셜은 뭐냐면 나사가 미국 내에 있는 민간 업체한테, 민간 기업에 돈을 주고선 그 기업이 달 착륙선을 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로켓,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너네가 선정해라, 회사 보고 선정해라 그러는데 대부분 팔콘을 쓰죠. 팔콘 9을 쓰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나사가 그냥 1년에 두세 차례를
앞으로 2020년대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내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에 이제 나중에 10년 뒤, 20년, 30년 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뒤, 20년 뒤에 전 세계에서 미국 회사들이 가장 달과 화성 탐사 같은 거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나사가 이런 일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0년대 한 5년, 2006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정도부터. 그때 최대 수혜자가 스페이스X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주 발사체를 날려가지고 우주 정거장까지 뭔가 화물을 실어내리고 사람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시작했는데 스페이스X가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달 착륙선까지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이 이거를 국제 공동 연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미국하고 같이 할 필요도 없고 미국도 이제 그런 나라하고 하고 싶진 않았고 그래서 아직 우주 강국은 아니지만 그 우주에 관심이 많고 역량이 있는 나라를 찾다가 우리나라를 이제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착륙선을 만드는 건 아니고 그 착륙선에 실리는 그 과학 탑재체를 같이 만드는 기회를 우리한테 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거를 또 한 번 제안서를 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저희 그 경희대 연구진과 한국천문연구원진들이 같이 낸 그 제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것도 한 2026년, 7년 정도에 달에 착륙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데 이게 가게 되면 이것도 세계 최초로 달에 가가지고 월면에 있는 입자들의 상태를 3차원으로 현미경처럼 카메라로 찍는 카메라 하나 하고 밑을 내려다보는 거죠. 여기 노란 빔을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카메라 하나는 한 20-30cm 위, 월면에서 20-30cm 위에 월면으로부터 뛰어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조그만 입자들. 근데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워낙에 위는 어둡고 밑에는 밝기 때문에 우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제 고감도 카메라로 보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에는 입자들이 통통 튀어오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한번 밝혀보겠다 해가지고 또 그런 카메라를 3차원 카메라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과학은 이제는 열심히 주무시는 학생도 있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할 게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꼭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과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관심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럼 오늘 발표는 이쯤에서 마치겠고요. 네, 저희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장주중학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선 이 페이지부터 질문하면 네. 달에는 중력이 없는데 바퀴처럼 생겼기도 하고 그리고 폴캠은 막 그 미성 같은 거에서 돌면서 한다는데 얘는 딱 붙어가지고 몇 센치만 남겨두고 찍는데 이건 어떻게 이동하면서 찍나요? 네. 그 달의 중력은 없는 건 아니고 달의 중력은 없는 건 아니고 표면 중력이라고 하는데 그 딱 달의 표면에서 느끼는 중력은 지구의 표면 중력의 6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중력이 없진 않아요. 중력이 약하지만 있기 때문에 저기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이제 우주인이 가가지고 달에서 움직였을 때는 중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뛰어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아마 지금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붙을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은 어디에 했으면은 어디에다가 적용하면 좋으냐면 소행성이라고 이제 달보다 훨씬 작은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표면 중력이 약해서 소행성에 가가지고 그 착륙을 하려고 하는 우주선은 제일 힘든 게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낮춰가지고 아무리 살살살살 가려고 해도 조금만 더 콩 부딪히면은 다시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뭘 잡고 있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거의 다 푸석푸석하니까 아니면 완전히 흙이던가 아니면 완전히 안반 같은 거기 때문에 안반에 뭐 잡고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행성 경우에는 오히려 붙어 있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 그 질문은 그 경우에는 아주 좋은 질문이 됐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 9페이지에 있는데 그 여기에서 선생님이 80에서
120 사이가 가장 보기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시간 나타내는 거에서 좀 잘 안 보이는 그 아래쪽에 더 많이 조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위에서 더 많이 찍지 왜 아래쪽에 더 많이 몰려가지고 찍고 있나요? 아, 이거는 그 우리 폴캠이 형상이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바깥이 생겼는지 보여주는 게 형상인데 이 폴캠이라고 하는 장비에 카메라가 45도로 내려다보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이건 1년을 내내 보는데도 태양빛이랑 월면이랑 카메라 사이의 각, 즉 위상각이 이거는 1년 동안 도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관측은 하긴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관측이고 요때 관측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월면에 가서도 우리가 원하는 위상각을 딱 위상각만 계속 얻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이런 카메라를 갖고 갔으면은 이렇게밖에 안 찍힌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45도로 만들지 않고 다른 각도로 만들었었으면 이쪽에 더 없게 돼요. 더 여기만 몰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 밑으로 내려다봤다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쏠리게 돼서 어떻게든지 간에 걔네들 조금이라도 위로 올리려고 한 노력이 각도를 45도로 만든 거였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뒤에 먼저. 전남고 2학년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큰 입자는 낮은 알베도까지는 했는데 알베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 알베도는 반사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쪽 지구과학 쪽에서는 네, 알베도란 단어로 쓰죠. 영어로는 알베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물리학자는 그냥 반사율, reflectivity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알베도는 약간 그 지구 쪽, 행성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아까 그냥 얘기를 했네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초등학교 6학년 이시연입니다. 아까 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다누리호에서 저장을 하잖아요. 달의 모습을. 그 모습을 지구로 어떻게 전달을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뭔가 신호를 전달할 때 지구에서는 주로 두 가지겠죠. 음파, 소리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빛으로 전달을 하죠. 빛으로 이제 후레쉬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전파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라디오라든가 TV 이런 게 예전에는 다 전파로 날라왔거든요. 요즘에는 다 밑에 광 케이블 깔아가지고 글로 오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 빛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전달할 때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음파나 빛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인데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대기가 없으니까 질문이 목적이었구나. 질문하고 아니면은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때 음파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멀리는 음파가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빛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빛을 사용할 때 전파가 그래도 가장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앞으로는 아마도 극초단파랑 그다음에 극초단파는 마이크로웨이브를 더 어려운 말이구나. 이 휴대폰 쓰는 주파수,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주파수가 이제 극초단파예요. 극초단파를 쓰거나 적외선을 쓰는 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아직은 다 전파라고 하는 걸 써요. 근데 그 전파를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 그럼 여기에 이 모습에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이게 안테나 있죠? 이게 로우 게인 안테나, 하이 게인 안테나 이런 것들. 그 안테나를 가지고 지구를 향해서 쏘고 지구에서는 또 굉장히 큰 안테나. 왜냐면은 여기에는 너무 큰 걸 실으면 무거워지니까 좀 작은 걸 싣고 대신에 받는 쪽에서 큰 안테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우주선의 방향을 그걸 바라봐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돼요. 중이중학교 3학년 이재웅입니다. 형광 카메라로 달을 관측하셨는데 다른 행성도 형광 카메라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금성도 평광으로 금성의 대기 제일 바깥쪽. 금성은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표면을 못 보거든요. 그 금성 대기의 바깥쪽을 평광으로 관측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또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도 평광으로 관측하기 굉장히 좋은 대상인데 거기에도 근데 지구에서 화성을 직접 보는 건 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달과 같이 화성에도 궤도선에다가 평광 카메라를 실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이걸 이미 시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화성에 가는 탐사선에 평광 카메라를 어느 나라에선가는 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평광으로 관측하면 좋을 게 소행성입니다. 근데 우리 2029년에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구에 굉장히 가깝게 오잖아요. 지구하고 달 거리의 반 정도 되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지나가는 지구 근접 소행성이 있는데 작년에 이 아까 보셨던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아포피스라고 하는 위성을 관측하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자라고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정부는 이제 이런 제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심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선정이 되진 않았어요. 안타깝게. 근데 만약 선정이 됐다면 우리나라가 그 우주선 아포피스를 가까이 가는 우주선에 평광 카메라를 실을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잃긴 했는데 아마 분명 다른 나라 어딘가에서는 평광 카메라를 또 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평광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관측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고 2학년 유주입니다. 아까 다누리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지구로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크기가 너무 어느 정도길래 부주의하게 다누리호에서 지구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줄여야 되는지 그 데이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에 몇 기가바이트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기가바이트 이상을 보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사의 심우주 그 통신 장비를 쓰잖아요. 나사가 전 세계 몇 군데에다가 굉장히 큰 안테나를 갖다가 놓고 이제 우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장비를 다누리 활용 기간 내내 독점할 수는 없으니까 나사도 그거를 다른 데 여러 군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의 그 심우주 통신 장비가 다누리를 향하는 시간이 하루에 아주 짧은 시간만 정확히 몇 분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할당되어 있고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우주는 워낙 긴 거리고 또 이 전파를 빔을 만들어 가지고 쏘는데 빔이 아무래도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달에서 송신을 한 빛이 우리 지구에서 수신을 할 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정보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보내면 이제 손실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컨서버티브,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 데이터 이제 송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전남고등학교 2학년 안진섭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연구 중에 이제 달을 지구에서 생량 관측했을 때 위도에 따라서 고온과 바다의 로그 입장 크기가 서로 위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차이가 줄어드는 걸 보이는 이유가 혹시 보이는 이유가 위도에 따라서 달 표면에 도달하는 우주선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질문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과학적으로 나갈까봐 사실 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이 입자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요인이 몇 가지가 이제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미소 유성체라 그래가지고 태양계 행성 간 공간에는 굉장히 작은 알갱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화성에 떨어지고 달에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입자 알갱이랑 안 맞아요. 근데 이때 입자는 이제 굉장히 작아서 뭐 1cm일 수도 있고 1mm일 수도 있고 0.1mm일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작고 다양한 크기 입자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월면에 지금 45년 동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월면에 있는 입자들을 파쇄를 해서 작게 만듭니다. 근데 너무 작아지면 결국은 다시 붙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은 작아지지 않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월면에 더 노출된지 여기서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땅 깊이 있던 게 커다란 소행성이나 해성에 와서 쾅 하고 부딪히면 밑에 있던 게 다 튀어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새로운 입자, 그러니까 젊은 입자가 올라와 가지고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오면 젊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태양풍도 맞고 미소 유성체도 맞고 해가지고 노화가 된다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화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진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위도가 낮은 데에서 입자 크기가 더 작죠. 그러니까 노화가 더 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적도 부근에서 노화가 더 많이 되냐면은 아마도 이건 저희 생각이, 저희의 이제 그 제안인데, 이 미소 유성체들이 주로 그 평면, 황도면을 따라서 더 많이 들어온다고 보여져요.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걔네들로부터 덜 많은 애들은 위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줄어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다나 고원의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반적으로 더 입자가 작아지는, 즉 노화가 되는데, 고원에 있는 입자들이 더 부서지기가 쉬워요. 바다는 옛날에 한때 밑에 있던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굳은 지역이라 더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와서 때려도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천천히 부서지고 있는 거고, 고원은 뭐 노출된 지 더 오래되기도 했고, 바다가 좀 더 젊거든요. 더 달이 생겨난 지 한 6억 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때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원은 오래되기도 했고 또 잘 부서지기도 하기 때문에 더 작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답이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했던 초등학교 때 우리 교수님 아기공룡 둘리 만화 혹시 생각나시죠? 거기 둘리가 어떤 행성들을 별나라를 여행하다가 그 어느 별나라에 가서 금은 보석이 많은 어떤 별에 도착을 합니다. 예. 별이 엄청 많잖아요. 네. 우리 학생들 다 알다시피 네. 그런 별에 대해 보석이 많은 별을 연구한다거나, 그거 하나 더 궁금하고요. 다시 또 초등학생이 되면 지구와 같이 우리 이런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하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지구와 비슷한 그런 데가 몇 %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걸 연구를 하시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둘리를 애니메이션을 본 세대는 아니고요. 만화책으로 본 세대이고, 둘리가 2번 애니메이션 됐잖아요. 첫 번째 때도 저는 그때는 너무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리 그 애니메이션 보기에는. 근데 그 보석 같은 걸 갖고 있는 별은, 아니, 일단 별은 뜨거우니까 고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별은 될 수 없고, 행성도 아마도 보석 같은 거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지금 지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SiO2, 그러니까 규산화염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단 지구에서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거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이제 백색외성 중에, 백색외성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처럼 그 상대적으로 작은 별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별의 핵만 남은 게 백색외성이 되거든요. 그 백색외성은 이제 탄소로 주로 이루어진 것과 뭐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것으로 크게 2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탄소로 주로 된 것들은, 걔네들은 그 백색외성은 아마도 다이아몬드랑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지구로 만약에 가져와가지고 조금씩 조각을 내서 지구에서 판다면 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근데 그건 아마 너무 멀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태양계 내에서 우리가 탐사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소행성에는 지구에서 언젠가 귀해질 수 있는 것들, 뭐 방사성 동위원소라든가 아니면 좀 더 고가의 뭐 원소들, 뭐 타이타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구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졌을 때는 소행성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구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그 마이닝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채굴을 해가지고 정제를 현장에서 하든 아니면 지구로 가져와서 정제를 하든 해야 될 텐데, 아마 뭐 수십 년 안에는 소행성 가가지고 정말 뭘 채굴하는 일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구하고 비슷한 행성을 찾을 확률, 그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찾았어요. 지금 그 횡단 방법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망원경이 하나가 몇 년 전에 올라가가지고 오로지 그 별 앞에 다른 행성이 지나가서 그 별의 빛이 잠깐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또는 뒤로 들어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를 찾는 그런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케플러라고. 근데 그런 애들을 거기서 나온 자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구랑 비슷한 행성은 이미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근데 몇 퍼센트냐 하는 거는
추적하기 힘들지만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질 것이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랑 비슷하다는 건 크기입니다. 크기하고 모 항성으로부터의 거리가 지구랑 상당히 비슷해서 물이 얼지도 증발하지도 않는 소위 거주 가능 지역. 행성이 너무 모항성에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거든요. 이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은 물이 이제 적당한 온도가 돼서 생명이 탄생도 하고 거기서 계속 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행성은 이미 상당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저한테 하는 기관 이시입니다. 네. 아까 전에 데이터를 지구에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속도로 지구에 데이터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속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빛은 그 아인슈타인 할아버지 알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제안을 했고 그게 지금 인정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진공에서는. 그래서 지금 달하고 지구 사이는 거의 사실상 진공이기 때문에 바보 같은 답이지만 빛은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숫자로 만약에 궁금하면 30만 킬로미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달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제가 참 기억력이 안 좋은데 선생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초가 걸리거든요. 제가 근데 2촌지? 몇 촌지 기억이 안 나네요. 1.3초?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 걸려요.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죠. 우리 천문학 관점에서 보면은 1.3초 만에 빛이 올 거리면은 이제 꽤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전화할 때는 1.3초가 왔다 갔다 하면은 2, 3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그 달에 있는 사람하고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과 전화하는 거와는 약간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약간 굼뜨다 이런 느낌은 들 겁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오랜 시간 강연 진행 및 질의응답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